일단 이 책 제목이 좀 혼란을 드릴 수 있는 게 2002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책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고 이게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인데요. 전략을 이제 뺀 거죠. 그래서 뭐 개정판은 아니고 새로 쓴 거긴 한데 그 예전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때 그때 정말 우리나라 주식이 쌌었습니다. 아 정말 쌌었어요. 예, 저희 관점에서는 거의 금덩어리가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수준이었는데 왜 저거를 다들 안 줍지? 그 의문을 가지고 이게 뭐가 금인지 잘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 그래서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브랜드형 기업, 뭐 독점형 기업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틀로 저 종목을 좀 사시면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좀 초보적인 수준, 네. 입문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시장도 예전처럼 이제 길거리에 굴러다니지는 않고요. 좀 갱도를 좀 파야 금이 보이는 수준인데 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년간 제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봤거든요. 사실 단방도 많이 다니고 경영자들 많이 만나고 근데 대학생 시절에는 조금 더 그냥 저희가 이게 맞겠지라는 약간 이론적인 그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이제 실전적으로 제가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러면 이론도 그동안 터득했던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종목, 경영자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면 또 지금 시기에 맞게끔 가치 투자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네. 근데 개정판은 아니고 이제 새로 쓴 그런 가치 투자 안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치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그 관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란 무엇이고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싼값에 사가지고 이게 제값에 파는 거 아니냐, 뭐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뭐 사는 투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방법론에 관한 거고요. 정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들, 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치 투자다. 이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의가 이 창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세분해서 보면은 뭐 발레로 보면은 뭐 철저한 분석을 안 하고 잘 모르고 샀다. 이런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뭔가 안전마진,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즉 리스크가 낮은 상태에서 투자하지 못하면은 리스크를 너무 많이 떠안으면은 그 또한 가치 투자로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는 올해 뭐 목표 수익률이 뭐 더블이야. 뭐 이러면 사실 적당한 수익성을 좀 벗어난 거죠. 뭐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뭐 4% 5% 수준인데 적당한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한 두세 배 정도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겠다. 이런 목표가 또 설정이 되어야지 가치 투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로 풀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추구하는 투자다. 네.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가치 투자자들은 낮추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적정한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쌓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도 굉장히 와닿는 게 이게 철저한 분석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유튜브 방송 한번 듣고 이렇게 사게 되고 이러면 벌써 가치 투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저희 근무 신조 중에 하나가 그 기업 분석은 평소에 하고 주식은 주가 빠질 때 산다. 뭐 이런 게 이제 저희 신조거든요. 거기에 이제 철저한 분석이 예비되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요 반대로 많이들 하시죠. 일단은 사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 가서 무슨 회사인지 알아본다. 근데 그거는 가치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러한 좀 개념을 갖고 실제 투자 성공 사례 같은 거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책에 담아놨던 사례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패 사례도 저희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0년 동안 맞은 게 틀린 것보다 더 많아서 그냥 생존을 하고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던 거지 사실 뭐 모든 걸 다 찍는 대로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리스크를 낮추는 그 예비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종목이 아마 이 소위 말하는 딥밸류 전략? 아주 싼 종목을 이제 사는 전략?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헐값에 사서 제값에 판다에 부합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례는 아주 좋은 기업인데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런 케이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거는 2008년도 말에 광주 신세계라는 사례인데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600억이었습니다. 오. 저희는 사실 주가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요. 이 회사를 통으로 샀을 때 얼마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얼마야라고 하면 저 회사에서는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 1,000억입니다, 5,000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를 통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1,600억이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그때 뭐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경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체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대략 한 4배 정도가 되니까 일단은 대충 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 회사가 이제 현금을 한 1,0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예살 1,600억에서 샀는데 1,000억의 현금이 있으니까 이걸 챙기면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이익으로 이 회사를 공짜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딥밸류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싼 걸 일단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싼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광주 신세계는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탐구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방 백화점 업체로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뭐 그거는 이제 오케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익을 유지만 해도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보다 보유 현금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주가가 밀려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오기를 부려봐도 되겠다. 그 정도로 쌌는데 그 저랑 같이 일하는 김용욱 대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대충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광주는 최고의 입지가 기차역도 아니고 공항도 아니고 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네. 근데 바로 이 광주신세계가 거기 있다. 그리고 광주 분들이 의외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점포는 하나,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렇게 운영하지만 이익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한 2년 좀 지나서 2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뭐 2배라고 하면은 뭐 2배 정도는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실제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문제는 이 2년의 기간 동안 저희 마음이 굉장히 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질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낮게 한 상태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로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수익률이 뭐 그 이상이 난 것도 있지만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가치 투자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도 적당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빠질 여지가 적은 상태를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질문 좀 네네. 그 미래 성장성 이런 면들은 고려를 크게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보유한 자산으로 봤을 때는 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좀 이슈가 되어 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있으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면 저희는 좀 패스하는 편입니다. 네. 가격이 싸면. 그러니까 그 성장성, 사람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죠. 네. 찾긴 찾는데 왜 자꾸 성장성이 있다는데 너희 자꾸 패스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리스크가 낮다고 보기가 어려워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성장이 다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진이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런 성장을 추가로 저희가 보유 기간 중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대가 없었는데 그 경영진이 이거를 만들어내면 사실 그 폭발력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낮은 기대치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게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거에서 같이 동의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장성이라고 하면은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그리고 그때 금융위기였으니까 경기가 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약간 의정부 신세계를 얘가 뭐 할 수도 있는 약간 가능성이 보였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하진 않았는데 뭐 그게 만약에 됐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2배가 아니라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근데 없어졌더라도 크게 주가에 타격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었으니까 오케이였던 거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용진 그 부회장이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더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확률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크게 그때는 일어나진 않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배우지가 좀 좋아지면서 그렇게 정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성장이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거를 가슴 졸이고 제발 그렇게 돼야 돼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네, 마치 아기가 이렇게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딱 이 기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환호를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을 더 좋아하는 기질이 작용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도 보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렇게 백화점도 되게 싸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의 관점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측하신 대로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계속 워낙 싸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성장성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물주를 꿈꾸시는데 건물주를 꿈꾸는 건 내가 그 건물에 공간을 내주고 다박다박 임대료를 받는 그 맛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백화점이 다 그렇거든요. 네. 공간을 내주고 매출의 40%를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뭐 현금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백화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화점이 뭐 사실 큰 데래 봐야 뭐 3개, 4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입지 어떤 입지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도 않고요. 네. 그 약간 지역 독점형적인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그 성장성이 뭔지를 저희도 계속 재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으로서는 면세점이 잘 되는 게 사실 백화점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이슈인데 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지금 명품 소비가 한참 올라가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화점이 오히려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품보다는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소비의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상쇄할 만큼 다른 부분이 좋아야 되고 출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한 종목을 딱 그 순간에 다 보고 탁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요만큼 보고 그리고 또 계속 싸면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또 꺼내갖고 요만큼 보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싸면서도 성장성이 있다 이런 촉매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 가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싸다고 짐작하시는 종목들은 거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싸고 좋은 거를 사고 싶은 거죠. 그러신 거군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개 추려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중독성이 있는 커피 믹스라든지 뭐 술, 담배 뭐 이런 회사들 저희가 그 선악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냥 비즈니스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데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의 그 1등 회사는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워낙 경영자도 뛰어나고 그러셔가지고 또 우리나라 1등이기도 하고 거의 항상 비쌌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한국형 가치화 전략에도 케이스로 태평양을 넣어놨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못 사봤던 것 같아요. 늘 또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저희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니까 어떻게 저거를 사고 싶은데 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모레의 지주회사격인 태평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태평양이 그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의 35%를 갖고 있으니까 1조 7천억인데 일단 그것만 해도 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진 않고요. 이게 뭐가 더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가 또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2,900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논현동에 그 볼링장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9천억에 우리가 사면 아모레퍼시픽 35%도 갖고 그리고 강남에 건물도 갖고 캐시도 갖고 이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싸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둘 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좋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을 아무래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이중 상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얘만의 독특한 또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하나는 그 당시에 변화를 저희가 포착한 게 원래 에뛰드랑 이니스프리가 아모레퍼시픽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태평양 밑에다가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뭔가 회장님이 달라붙어서 되게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태평양 밑에 있으니까 태평양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하나를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태평양이 그 아모레퍼시픽이 35%밖에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로 잡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연결로 잡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태평양도 재무제표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반영한 재무제표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건 꼭 태평양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에도 동시에 해당될 수 있었던 얘기인데 또 아모레퍼시픽 올라야지 태평양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화장품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 아,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좀 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리서치를 또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막 중국 공장들 다니고 뭐 이럴 때였었거든요. 제때 중국 화장품 막 잡지 같은 거 보고 이럴 때인데 아, 이것도 개연성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에스테로더나 로레알이나 뭐 이런 외국 화장품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광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다 맞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몇 개 틀리더라도 괜찮은 가격이었고 한 2개 정도가 맞아가지고 그래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 아모레,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죠. 그 당시의 태평양은 저희가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가 싹 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가격에서 9천억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한 15배가 한 5년, 6년 만에 올랐는데 이제 사드 때문에 꺾어지긴 했지만 저희는 한 3배 정도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 낮은 가격에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팔아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사고 어쨌든 화장품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이란 아이디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방법으로서 그 대안으로 이제 태평양이라는 지주회사를 이용했던 그런 경험이 또 좋은 회사, 좋은 회사면 안 싼데 어떻게 좋은 회사를 싸게 사냐에 대한 답이 되는 사례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도요. 아까 많이 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뭐 선택은 안 하시더라도 리스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우리나라의 뭐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비즈니스냐 이런 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앞에 그 기준을 또 설명을 드린 게 이 기준이 다른데 방법론을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저희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좋은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렇게 올해처럼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든지 또 작년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은 그 다음 그 시장 시기에는 또 싼 종목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좋은 종목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 기준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한 수십 개 되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종목을 워낙 뭐 몇백 개씩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한 40종목 정도를 추려가지고 담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뭐 골프존, 보통 이제 골프존이라고 하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실 거고 당연히 1등이라는 거 아실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상식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로 들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골프 스크린 골프로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 돼서 뭐 먹거리가 돼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될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스크린 골프 문화를 알리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다. 내수 플레이어는 아니다라는 건데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건 1차적으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스크린 골프 가맹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여기서 가서 스크린 골프를 한 게임을 치시면은 2,000원을 골프존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스크린 골프를 치고 계시면은 골프존은 그 2,000원을 쭉 이제 모으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등이고 그리고 경쟁사 뭐 카카오도 많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니까 거기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레슨 시장으로 들어가서 뭐 이건 게임이고 GDR이라는 거는 좀 더 골프를 잘 치고 싶은 분들에게 레슨 기계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계속 그 가파른 확장 뭐 지나다니시면 GDR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출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뭐 PER 기준으로는 한 7배 정도니까 저희는 이게 만약에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그냥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거래하거나 M&A 시장에 나갔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지금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을까? 8천억 정도를? 제가 볼 때는 2조 가까이 받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금흐름 꾸준하고 1등이고 수출도 하고 있고 여전히 성장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고 뭐 그렇게 뭐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종목도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저평가 있는 상태, 충분히 그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대표님께서 그리고 VIP 자산운용이 이런 철학을 좀 가지게 된 거는 혹시 뭐 과거에 뭔가 반도체나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에 뭐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오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하게 되신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기질의 문제와 학습의 문제가 저는 두 개 다 작용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롤모델을 따랐느냐 혹은 그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질과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걸로는 저는 그 강한 회사를 좋아합니다. 강한 회사? 그러니까 저 대신 내가 사업을 창업을 하면 진짜 이 정도밖에 급이 안 되는 회사지만 이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미 있는 회사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 그러니까 내가 그 식당을 차리면은 분식집 정도밖에 못 하는데 예를 들면 하동간에 주식이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주식을 삼으로써 그 어마어마한 사업 하동간이라는 정말 그 사람들 줄 세우고 가격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회전율도 높고 그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였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에 제가 많이 끌려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대로 한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었고 워렌 버핏이라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분의 책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고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농심, 동서 이런 걸 투자를 해봤는데 좋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진화를 해 나간 거고요. 이제 김명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바게인 헌터입니다. 뭐든지 싸게 사는 걸 좋아하고 리스크를 싫어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IMF 때 주식을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 거덜난 은행주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주택은행을 사서 단기에 뭐 3배 이렇게 처음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의 사례로 이게 싼 종목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좋은 기업, 좋은 경영자를 고르면은 높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마음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각자 이제 가치 투자의 범주 안에서도 저는 좀 비즈니스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김명국 대표는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 다 부합하는 그 철학 안에서 이런 방법론과 선호를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두 가지 기질적인 부분과 학습된 부분이 동시에 다 작용을 하는 결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걸 했는데 또 처음에는 좀 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좋은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계속 커져 오게 된 거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게 좀 늘면서 또 시험 난이도는 2000년에 비하면은 당연히 높아지지만 거기 맞춰서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쓸만하다. 를 아직까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게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더 와닿는 게 그 요즘 장세를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한 쏠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올라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갖고 고민하고 퍼가 다 뭐 50, 100 이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가지고 오늘 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2차 전지나 이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이제 그 업종들이 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한 15년까지는 화장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아놨던 아모레가 이제 정말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거의 광풍이었거든요. 그때 화장품이 광풍을 이루는 시기까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자리에 나오면 저한테 화장품을 물어봤었고요. 돌아가면은 그것 또한 저희가 수익을 많이 올린 분야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조선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산업이면서 끊임없이 배가 필요할 거다. 또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음식료 업체들 되게 좋아하던 2000년대 초반에 뭐 농심, 동서, 뭐 오뚜기 이런 얘기 할 때 그때는 또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나오는 거는 LCD 이 뚱뚱한 모니터가 다 얇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 부정할 수 있어? 뭐 이런
좀 부정 부정 안 해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그 음. 커질 건 알겠는데 누가 여기에서 위너가 될지 그리고 이게 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좀 안정적인 사업을 좋아하고 이쪽이 많이 싼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를 안 하시니까 늘 그런 입장인데 그게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몇 년 전까지 바이오도 있었고 네. 또 제가 재작년에 출연했을 때 그 메타버스를 그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또 뭐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항상 그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파민을 좀 자극하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안 본다는 의미는 화장품 봤다니까요. 저는 봤다니까요. 저 2019년부터 2차 전지만 보는 애널리스트가 내부에 있어요. 2차 전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이었고 그때는 또 그렇게 여기에 대해 성분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늘 보면은 항상 돈이라는 것도 좀 빨리 가 있어야지 좀 버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좀 더 여유 있게 그분들에게 이제 양보하고 저희 또 다른 또 싼 부분을 찾아가. 그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본능적으로는 너무 열광하는 분야는 제가 또 기질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 또 신조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지 않고 높은 절벽 위에서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또 너무 기대감이 과했던 상태에서 더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광을 했지만 그걸 계속 입증하면서 잘 되는 어떤 발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어떤 조선주의 정점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던 바이오 이런 데를 보면은 사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LCD 산업이 부흥했지만 거기서 다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국엔 끝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투자했던 농심은 아직 라면을 팔고 있지만 그때 LCD를 만들었던 데는 그 지금 부품 제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또 결과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보다 보니까 저 영역은 어찌 보면은 좀 더 눈치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 기민하게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거고 저희처럼 조금 더 분석은 그 치밀하게 하지만 좀 느긋하게 큰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 없이 그러면서도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노리는 사람들의 그 영역은 또 좀 다른 곳에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되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한번 그 주의와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한쪽이 과열돼서 여기서 막 고민을 하고 하다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자칫 또 여기서 진짜 네이버 카카오 막 절반 이상 빠지고 바이오도 쓰러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또 급한 조정이 있고 회복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려를 하면서 그런 시나리오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치 투자의 관점을 알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자신이 이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저도 뭐 그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봤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수까지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치 빠르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제 이게 또 미리 이런 어떤 테마를 좀 이렇게 미리 발견하시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좀 따로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제 경험은 만약에 뭐 식당 프랜차이즈를 오래 한 사람, 오래 전 주식을 이제 27년을 했으니까 만약에 27년 동안 음식 프랜차이즈 이제 요식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찜닭 열풍도 있었고 대만 카스테라 열풍도 있었고 요즘에는 뭐 탕후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버블티도 있었고 그런 걸 이렇게 쭉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외식업에 뭔가 핫한 트렌드로 나오는 게 있겠죠. 그거를 많이들 또 저거를 하면은 내가 식당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투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저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던데. 그리고 유행을 쫓아갔던 것들이 또 좀 끝이 안 좋고 어찌 보면 저거는 꾸준하게 식당을 하는 쪽보다는 좀 일찍 들어가서 대만 카스테라도 모두가 안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권리금을 받고 뭐 일찍 빠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진짜 그 카스테라 업계를 좀 형성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냥 경계하는 마음이 오래 하다 보면 높아지면 그런 것들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확률론적 사고로 좀 더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써놨지만 저희는 이 주식이라는 게임을 뭐 미래 성장 산업을 맞추는 게임 내지는 뭐 오래 올라갈 테마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매겨진 배당률을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경마 해보셨나요? 경마 아니면 경마. 네. 건전하시네. 이게 경마를 보면 네. 이제 그 항상 핫한 말이 있어요. 항상 이제 뛰면 우승하고 음. 승률이 높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걸면 경마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이 방식이 페리 뮤추얼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말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배당률이 되게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걸었는데 우승하면 뭐 12,000원 받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데 승률이 아주 낮은 말은 그 걸면은 뭐 예를 들면 10배 이렇게 날 수 있어요. 배당률이. 네. 근데 이제 우승할 가능성이 되게 낮죠. 그럼 저희는 뭘 찾냐면은 우승을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배당률이 너무 턱없이 매겨진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을 때 충분한 만족할 만한 배당률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뜨거운 영역들은 그냥 누구나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승할 것 같지 저희가 그 우승을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되게 곡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승을 못 한다고 저희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는 건 좀 기대감이 낮은 배당률이 좀 잘못 매겨진 걸 찾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보지 않는 혹은 그 말에 옛날에 베팅을 했는데 그때는 배당률이 그 배당률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당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 종목을 이제 딱 선정을 하셔서 자금을 넣으셨어요. 그럼 대략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세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오르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자마자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보통 소외된 거, 저평가된 거, 그리고 쏠림 현상의 반대편에 있는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바로 올라가리란 기대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년이요? 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기서 빨리 올라가는 주식도 나오고 3년 꽉 채워서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3년 지났는데도 제자리거나 빠진 종목도 나오겠지라고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략 기업도 3년치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한 3년 뒤에 회사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이때 이 정도 이익을 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들어가고요. 그런데 3년이 이제 지났는데 뭔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3년 안에서라도 그 상황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한 3년을 부여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회사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3년이 됐는데 혹은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어디서 생각보다 더 잘 돼요. 그 다음 3년, 그 다음 5년을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회사가 됐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분석하고 계산을 해서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그 구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 이상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투자한 게 이제 동서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동서라는 회사가 15년을 투자했어요? 예, 원래 15년을 투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너무 싸고 한 3년 정도면은 이 회사의 강점들이 발휘가 되겠지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 기회를 안 줬다는 게 계속 보유할 만한 이유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어요. 진짜 정말 대단한 회사였던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 회사에. 그렇게 해서 오래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기본 타임라인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치 투자의 요건들 중에서 세 번째가 적당한 수익성이고 금리의 한 두세 배. 그러면은 3배라고 하면 지금 5%라고 하면은 대략 한 45%, 50% 3년에 한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기본은 했다 이런 거. 25%를 복리로 하면 이제 3년 동안에 2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년에 2배라고 하면 우리가 연간 복리로 25%를 기대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25, 25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리 개념이에요. 달리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5%가 필요한 거고요. 금리의 3배면은 15%. 근데 그거는 전체 수익률이고요. 예. 네. 이제 개별 수익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안 오른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짤 때 모두가 아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짜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잘 되는 애들도 있고 평범한 애들, 평타 치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 그룹은 제일 잘 되는 애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은 8에서 12%입니다. 그런데 8에서 12%를 꾸준히 달성하려면
3년에 2배 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아. 모두가 딱 40개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연간 그래도 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한 5개는 나와줘야 사실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8에서 12%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년 동안 뭐 물론 이제 2003년도 저희가 투자하면서 차리기 전에는 저희 개인 투자할 때는 거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수익률이 거의 배수였어요. 배수. 예. 그러니까 2자리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에 빨리 입문하고 너희가 대신 운용해라 뭐 그랬겠죠. 근데 저희 공식 레코드 2003년도부터인데 2000년대 초반이 그렇게 주식이 쌌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4%거든요. 그러니까 8에서 11을 목표로 했는데 14%를 한 거죠. 14%를 20년간 연복리로 하면은 이게 12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2003년도에 맡기신 고객이 아직 계시는데 원금의 13배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목표를 잡고 개별 종목에 부여하는 또 목표 수익률이 있고 그 기간을 이제 3년 정도로 상정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보유할 생각, 그 이상을 보유할 생각으로 가치투자의 정의에 나오는 철저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야 짧게 연애하고 말 거야 라는 태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사람 일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결혼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는 태도를 또 견지하는 데 있어서 장기 투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 자체는 그 목표가 아니고요. 목적이 아니고요. 교조주의적으로 흐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장기 투자는 수단입니다. 긴 시간이 주어져야 시장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원할 때만 주식을 사고 원할 때 팔 수 있는 거. 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은 협상력이 떨어져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위해서는 또 기간을 넓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시겠네요. 예,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자체는 이제 수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철학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셨다는 게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미래 성장성을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요. 혹시 배당, 그 성장을 안 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좀 해야 되잖아요. 배당도 좀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배당이 저희 주요 전략 중에 하나고요. 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저희한테 이 도파민이 쫙 나오는 어떤 종목을 찾았을 때 딱 그런데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이 바둑용어로 쓰는 꽃놀이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니까 아까 광주 신세계 아모레지 이런 것들이 딱 그런 거였었거든요. 꽃놀이패를 좋아하는데 꽃놀이패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방식이 고배당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한 5%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6%, 7% 이렇게 되냐면 더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5% 기대했는데 6%, 7%가 되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땡큐죠, 그거는. 당연히 올라가야 좋은 거니까요. 그럼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냥 5%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꽃놀이패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이 고배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을 꼭 뭐 정체된 회사들만 주는 건 아니고요. 성장하는 회사들도 적당한 이제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을 준다는 거에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야 현금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배당을 줄 만큼 이 경영자들이 주주를 또 배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게 배당을 주더라도 차후 성장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네. 맨날 벌어가지고 나 매장 인테리어에 재투자해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 주주한테 현금으로 돌려줄 게 없는데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도 주요 전략으로 쓰지만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배당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뭐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꼽는 게 손해보험 주식이거든요. 네. 손해보험이 일단 버핏도 손해보험이라는 업을 본인이 직접 가이코라는 걸 통해서 영위하실 정도로 좀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과정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네. 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수출 업체들처럼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그런 정말 피말리는 치열한 그런 경쟁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 회사들이 좀 분석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되는 특히 일반 투자자 분들이 잘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그러니까 좋아지는 요소는 첫 번째는 저금리일 때보다는 고금리일 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받아갖고 채권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일 때는 너무 힘들죠. 근데 4, 5%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앉아서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상황이 좋아졌는데 왜 손보조를 안 보시느냐? 왜냐하면 저금리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손보주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구나. 예. 근데 2000년대 초중반에 손보주들이 쭉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을 어떤 주식도 자기 때가 있다. 영원히면 안 되는 주식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번째는 보험금을 적게 지출할수록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율인데 손해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제 허망하게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너무 문제가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좀 규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손해율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추세거든요.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회계 제도가 올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은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이익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도 뭐 PER 뭐 4배 뭐 이렇게 싼데 그리고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뭐 6% 7%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까지 올라가면은 뭐 배당금도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그럼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 배당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도 더 낮아질 거고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고 저는 뭐 두루두루 예 저희의 요건들을 만족을 잘 시키고 있는 네. 대표적으로 좋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그 통신도 보면 SK텔레콤이나 KT 보면은 진짜 낮더라고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당이 뭐 거의 SKT는 이제 7% 거의 가까이 온 것 같고 KT도 6%막 7% 되는 것 같은데 통신주도 이런 좀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건 네. 그런 거예요? 저희는 단순한 저평가 종목을 사는 건 아니고요. 실체는 좋아지는데 저평가된 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사지 누구나 다 명백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도 좀 조심하지만 네. 누구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분석 결과도 동의할 수밖에 없으면은 저희도 아무리 싸도 안 삽니다. 네. 네, 저희의 투자 대상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싸기만 한 거를 사진 않습니다. 네. 두루두루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 세계관에서 교집합적 사고를 한다라고 저희를 표현드린 게 좋은 것과 싼 거에 교집합을 사지 합집합이나 여집합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질문을 두 가지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요즘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막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분도 있고 한 번 더 뭐 큰 하락이 3분기나 4분기 때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매크로 요소도 고려를 하시나요? 매크로가 돌아가는 현재 상황은 저도 다 압니다. 네. 저도 뭐 뉴스도 다 보고 매일 신문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것과 예측하는 것, 앞으로의 상황을 전개될 걸 맞추는 것 간에는 큰 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도, 매크로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정확도가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개별 기업에서 충분히 가시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계속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뭐 그 올해만 대두된 게 아니고요. 늘 과거부터 이코노미스트들도 계셨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억하시는 미네르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예언가의 자리는 항상 있는데 예언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종목을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 투자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그 사람이 거의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의미심장하네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확률적으로는 맞추기가 좀 쉽지 않나 보다. 매크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가 저희 프로세스, 그러니까 저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별로 반영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철강 회사를 본다라고 하면 철강 회사를 보기 위해서 이 회사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 매크로의 요소들을 따다가 거기다가 접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쓰고요. 이걸 따다가 쓰는데 이거 예측이 안 되면 또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데 쓰는 정도이지 이거 자체로 해서 지금은 뭐 철강주야. 네. 이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크로는 좀 그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크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좋게 안 보시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펀드를 출시하신 거는 그래도 나름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딱 보셨을 때 시장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현금 비중을 뭐 많이 만들거나 뭐 적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대비를 하시는 그런 그 자산 배분 시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자산 배분 시도를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목쟁이여서 종목 싸고 좋은 종목이 많아서 막 사다 보면 그냥 현금 비중이 적고 2007년도처럼 그냥 팔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해서 팔았는데 새로 담을 만한 주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늘어나고 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일으키는 오류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정보로 약간 편향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포지션, 부정론을 반영한 포지션을 잡으시면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취합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것도 일종의 오류라면 오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경험이었고 그냥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그냥 개별 종목 계속 저희 이제 조개 껍데기를 뭐 전반적으로 이 물때가 이렇고 물 색깔이 이렇고 바람이 이러니까 지금 조개의 진주가 많겠군. 이 저희 접근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조개를 계속 다 까는 겁니다. 진주 나올 때까지. 까는데 진주가 이상하게 요 스팟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희한하네. 여기는 진주가 많이 나오네. 여기가 이러해서 진주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게 옛날에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통찰력 있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까다 보니까 거기가 잘 되더라고.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저희는 그냥 까는 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가 들어갈 여지가 저희는 그렇게 좀 많지가 않은 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안전마진, 리스크가 낮은 거를 고르면 어떤 매크로 이슈가 왔을 때 빠지는 게 좀 덜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막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크로에 뭔가 터지면 딱 진짜 많이 또 꼬꾸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아까 펀드 이 출시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깜빡했는데 이 펀드 출시를 사실 지금 나왔지만 그러니까 2월과 4월에 저희가 펀드가 출시되긴 했지만 실제로 기획하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승인받고 했던 기간을 따지면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이걸 준비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왜 그때 이걸 준비를 했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본 겁니다. 산 주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성장중 양세가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싼 주식이 되게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런 때는 주식을 좀 같이 담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손실을 떠안아 드리는 그런 손익 차등형이라든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수수료를 안 받는 성과 연동형 이걸 자꾸 내세운 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담을 만한 종목이 많은데 보통 그럴 때가 용기를 내기 어려운 시점. 저희가 기획할 때는 작년 뭐 9월, 10월 이럴 테니까 네.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그런 장치라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근데 보통 이럴 때 시작해야지 성과가 좋습니다. 다 이게 발현되고 남들 다 좋다 할 때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희 자신감과 함께 담은 거죠. 그러면 이제 2호 펀드도 나오시는 거예요? 곧. 이미 출시를 했고요. 4월 3일에 VIP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그 신청은 아니고 안내문은 있고요. 그 판매처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각 증권사들 여러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온라인 가입을 원하시면 뭐 펀드 슈퍼마켓 이런 데서 이제 이 책 제목과 동일한 한국형 VIP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은 그 가입을 거기서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뭐 소액이더라도 가입을 가능해요. 다 아예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제한이 없어요. 네. 와,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공모펀드인 거죠. 그래서 40개를 담으시는 거예요. 아마 40개보다는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용하는 1임 펀드가 1임이 40개 정도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나오는 공모펀드들은 저랑 김미국 대표 그리고 저희 대표 매니저들까지 포함해서 4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합치면 아마 종목 숫자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될 겁니다. 한 60개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책에서 다뤄주셔가지고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높은 비중으로 사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냥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관점과 세계관 네, 이어서 보면 삼성전자는 극도로 효율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먹을 게 적다라고 본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비효율성, 가격이 잘못 매겨져 있는 배당률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워낙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누구 못지않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잘 알아요. 네. 네, 저희 삼성전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살 건데 왜 보냐? 네. 근데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협력 업체들이 있거든요. 협력 업체들이 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채택률을 또 올린다든지 혹은 삼성전자는 좀 경기 순환을 한다는 걸 이제 최근 2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그 기복이 좀 있는데 뭐 반도체 소재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삼성전자 생태계 안에서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에 의해서 너무 저평가가 됐다든지 예를 들면 이거 없어질 부품이라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우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생태계 안에서 종목을 피킹하고 거기서 잘못된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최종 구매자인 삼성전자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본다는 아니고요. 보긴 하는데 조금 더 어프로치가 다르다. 우리가 찾고 싶은 대상은 또 우리 관점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그 제가 진짜 인터뷰 몇십 명, 몇백 명 한 것 같은데 극도의 비효율성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사실 IT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좀 그 선입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근데 저희 2003년도 창업했을 때 그때 제일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리노공업이라는 그 테스트 핀 만드는 회사였었거든요. IT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속성이 IT에서도 보이면 IT도 사는 거고 음식료에서도 보이면 사는 거고 저희 기준이 업종에 있는 게 아니라 속성에 있거든요. 그 속성에만 맞으면은 다 저희도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품 회사라고 하는 게 고객이 좀 제한적이고 좀 또 IT가 기술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또 이제 전방 업체에서 가격을 또 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하고 꾸준하고 이런 속성만 있으면 저희도 접근을 해서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봤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위에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좀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투자 사례를 여러 가지 여쭤보셨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지. 혹은 2차 전지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의 산업이 될 것이다. 뭐 AI가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단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주식을 접근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희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에만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들. 왜 꼭 주식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차세대 산업을 맞추는 게 이 게임의 본질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들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서 다 뭉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곳들은 또 좀 간과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도그마에 함몰되시기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로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꼭 차세대 산업에만 취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 나의 경제적인 효익을 따져가지고 뭐 의사도 되고 싶어 하시고 변호사도 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주식도 좀 더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조금 더 숨어 있는 근데 알고 보면 잘 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저는 피부 미용 기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 주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간과를 하시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그 세계에 이 피부 미용 기기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그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래야 무조건 해는 광어지. 물론 더 맞는 말씀이지만 그 여름에는 민어도 좀 드시고 네, 가을엔 전어도 드시고 겨울에는 방어도 드시고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뭐 그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 말이 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가려서 들으시고 검증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좀 여러 가지 그 어떤 슬로건과 구호로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성을 좀 더 깨워주시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라는 말로 예. 이성을 깨운다고 하면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함몰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카산드라처럼 이제 팩폭을 날리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는 이러하다. 근데 보통 감정에 좀 호소하시는 약간 이런 저는 주식 투자는 다른 건 몰라도 감정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만큼은 감정을 배제를 해야 굉장히 이성적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극도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안 다치지 않고 이제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부를 늘려올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제 주식은 본인의 그 대중의 그 탐욕과 공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질투심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정보다는 조금 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의 말에 조금 더 경청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전도 그 얘기를 오히려 들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한 종목을 담으려면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시간과 에너지가 드세요? 보통 저희가 한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한 40-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한 기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빨가벗기는 예, 수준인데 그게 시작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 매니저와 저희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 특히 매수하게 된 경우에는 이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파악을 해서 이 회사의 지식을 올려갑니다. 그걸 이제 팔로우비라고 그러는데 피부 미용 기기다 이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주요 지역 뭐 국내 미국 일본 요 정도를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저는 온갖 피부과를 돌아다니면서 시술을 다 받아봤고요. 맞아요. 고루고루 다 받아. 책에도 나와요. 예, 체험하고 의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쓰시고 왜 굳이 이걸 쓰시고 이런 걸 현장에서 이해를 해보고요. 저희 애널리스트는 그 사이에 이상하게 피부 미용 기기가 브라질, 태국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과질과 태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꾸 수입을 해가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저희 결론이 이제 계속 이 분야는 좋아질 것 같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될 것 같다. 라는 판단 때문에 피부 미용 기기를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게 그 한 시점에서 다 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계속 마치 친구 사귀듯이 예, 처음에 어떤 친구에 대한 계기는 있겠지만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진정한 친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는 게 저의 일이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절실히 더 한 번 더 느껴지는 게 정말 주식을 내가 종목을 쉽게 사고 팔았구나. 근데 뭐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처럼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 사실 밥만 먹고 이거 하라고 이제 돈을 주시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고 골프로 치면 프로 골퍼고 대부분의 분들은 주말 골퍼시잖아요. 그러면 주말 골퍼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아까 대표적으로 배당주 말씀드렸고 혹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만 좀 집중해서 네.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가 태어나서 되게 가장 잘하는 동네 아파트만 사는 거죠. 그러면 사기당할 일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데를 다 다니면서 부동산 전문가처럼 살 수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다니면 핫한데 기웃기웃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네요. 그 시골 구석구석 가실 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잘하는 동네에서 아파트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분야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하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범위를 좁히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시키고 예,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주말 골퍼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내용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한국형 가치투자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인가요? 네, 한국형 가치화 펀드.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